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 전망 및 관련 이슈라는 주제로 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한국투자파트너스 황만순입니다.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 전망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포스트 코로나를 말해야 되는데 아직도 코로나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이게 뭐 내년쯤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제 작년에도 우리 이제 IPO 엑스포 행사에 와가지고 코로나 관련된 이슈들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뭐 크게 변하진 않지만 그래도 또 1년 동안 변화된 게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뒤쪽에서 제 소개를 잠시 드리긴 할 텐데 사실 이제 저희 한국투자파트너스라는 벤처캐피탈의 대표이사로 있는데 원래 전공은 이제 바이오 쪽을 전공해서 주로 이제 바이오 관련된 행사에서 주로 이제 강연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사실 다 듣진 못했는데 바이오 제약 기업 중에서 뭐 우리 GPCR, ICM, 차백신, 바이젠셀 그리고 뭐 SK 이노엔 이런 데서 바이오 기업들 그리고 SK 이노엔에 대해서 바이오 기업이라고 화내실 것 같고 우리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 뭐 대표 주자로 될 수 있는 강석희 대표님 발표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야나두 그리고 아이디 허브에서 우리 이제 코로나 시대와 관련된 또는 이제 뭐 그 이유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 전망 하면 뭐 어떤 거가 향후에는 뭐 괜찮아질 거다, 어떨 거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드려야 되는데 뭐 사실은 조금 전에 오늘 저 이전까지 발표를 해주셨던 그런 기업들이 아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주목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한경이랑은 뭐 재작년부터 한경 행사에서 발표를 해왔던 것 같고요. IPO 엑스포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경에서 하는 뭐 KBIC이라는 행사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도 했었고 한경 바이오인사이트에서도 뭐 관련 인터뷰나 이런 걸 했었는데 어쨌든 오늘 자리 마련해 주신 한경에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우리 한국거래소 황창기 팀장님이 기술성 평가제도 관련해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면 잘 아부 이런 건 원래 하지 않는데 그 대한민국 바이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었냐 이렇게를 하나만 꼽으라 라고 얘기하면 다른 분들은 뭐 여러 가지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와서 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어디에도 뭐 논문을 낸 경우도 있고 뭐 기술이전 이런 걸 꼽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2005년도에 우리 한국거래소 코스닥에서 기술성 평가 제도라는 걸 통해서 매출이 없고 적자가 나는 기업도 기술성 평가를 통해서 상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든 것들이 대한민국의 바이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저는 2001년도부터 이제 벤처캐피탈을 얻게 왔었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바이오 기업 투자들 제대로 되지 않았었고요. 제가 그냥 여담삼아 말씀드리면 그 당시 2000년대 초반에 IT 투자하던 심사역들이 저희들이 이제 바이오 투자하는 심사역들이 가면 이렇게 자리에도 잘 안 껴주고 그랬습니다. 쟤들이 이제 뭐가 잘 될지도 잘 모르고 정보도 별로 없는 애들이다 뭐 이래서 한국거래소에서 2005년도에 기술성 평가 제도를 통해서 코스닥 상장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에 비상장 바이오 기업에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투입이 됐고 그 자금을 바탕으로 뭐 작년 올해 기술이전 뭐 코로나 진단 키트, 백신 이런 것들 하는 대한민국 유수의 바이오 기업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이런 목차로 발표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그래도 한국투자 파트너스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저희 회사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 1986년도에 설립된 회사이고요. 지금 우리 이제 AUM이라고 통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운용자산입니다. 운용자산이 3조 원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직원은 한 100명쯤 되고 있고요. 한국 삼성동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미국, 싱가포르, 중국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포트폴리오에는 코스닥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알만한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 저희들 투자를 해왔고 그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상장이 됐고 또는 상장을 앞두고 또는 뭐 글로벌 M&A가 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가 막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 전망을 말씀드리려면 저희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국내에 있는 벤처 캐피탈들이 어느 분야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거나 또는 줄어들고 있는지를 좀 보면 일부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 이제 상장 주식을 투자하는 자산 운용사나 그런 분들과는 다르게 또는 3년에서 5년, 길게는 한 8년 이후를 보면서 저희들 투자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어떤 특정 분야의 투자들이 좀 많이 몰리고 있다 그러면 저희 생각에는 3년이나 5년, 7년 전 후에는 그 분야가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저희도 투자하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요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지금 보니까 저희 회사 전년도 기준으로 우리가 흔히 뭐 대한민국에서 바이오라고 얘기하는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의 39.7%가 그 투자가 돼 있고요. ICT 서비스의 26.8%. 그래서 바이오랑 ICT 서비스 두 가지 분야에 대략 한 3분의 2 이상 66% 이상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인더스트리얼 머티리얼, 저희가 흔히 소부장이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도 투자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건 정부 정책과 뭐 부합하고 또는 이제 한국거래소 제도랑도 부합하는 그런 거고요. 게임 투자가 사실은 이제 저희 전체 비중으로도 9만 3%밖에 안 되는데 최근에 이쪽 분야 투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들 저희 회사가 이제 매년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꾸준하게 회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건데 작년에 코로나 이슈도 그랬고 과거에 뭐 금융위기도 그랬고 어떤 때는 뭐 북한에서 막 핵 실험도 하고 그러면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있고 뭐 중간에 미중 분쟁도 있었고 뭐 사드 사태도 있고 그랬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꾸준하게 투자하고 또 꾸준하게 회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약대 졸업했습니다. 약대 졸업해서 유한양행 중앙연구소에서 제가 이제 어디 가도 늘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쥐 잡고 개 잡고 원숭이 잡고 뭐 그랬었습니다. 토끼도 가끔 잡고요. 실제 내용은 신약 개발 연구들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5년 정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벤처 캐피탈 업계에 2001년도부터 와서 지금까지 물론 이제 중간에 벤처 기업으로 가서 잠시 경영을 한 적도 있는데 지금까지 뭐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벤처 캐피탈 업계에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아까 한 3조 원이 조금 넘는 돈들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대표 펀드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산들이 한 7,700억 이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는 뭐 ABL 바이오, 지노맨 컴퍼니, 뭐 레고캠 바이오, 티움 바이오, 진매트릭스, PCL, 젠큐릭스, 뭐 인나이벡스, 엘라스타젠, 오리셀스, 백시텍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각각 회사들하고 뭐 ABL 바이오나 티움 바이오 같은 경우는 회사가 창업하기 전부터 저희들 논의하면서 상장을 거쳐서 지금 이제 코스닥 상장 기업이 되었는데 각 기업들에 대한 내용이나 그 경영진과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별로 얘기를 해도 사실 한 기업당 한 2시간 정도씩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뭐 애정도 있고 지금도 잘 되고 있고 지금은 약간 주춤하지만 미래도 잘 될 수 있고 제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는 제 투자 포트폴리오들을 한번 적어봤고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요새 이 회사는 지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대놓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레코캠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그 끝에쯤에 PCL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제가 이제 비상장 때도 투자를 했었는데 상장 이후에 저희가 재작년에 제가 투자를 했었습니다. 재작년에 이 회사가 상장사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채 1억도 안 됐었는데 작년에 재무제표 나온 거 올해 이제 감사보고서 나온 거 보니까 영업이익이 한 260억쯤 되는 그런 회사로 변신을 해서 물론 이제 대부분들이 코로나 진단 키트에 기인한 거긴 하지만 그 회사가 과거에 준비가 안 돼 있었고 또 저희가 투자를 하지 않았었으면 이런 성과가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름 감개무량하고요. 맨 끝에 있는 백시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요거가 이 중에서는 백신 맞은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원 개발사가 백시텍이라는 회사이고요. 지난주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주가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아직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 승인을 못 받아서 그런지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뭐 이 회사에 뭐 미국에서 가장 좋은 제약사 중에 하나인 길리어드 사이언스도 들어와 있고, 뭐 중국에서 텐센트 들어와 있고, 그래서 향후에 뭐 굉장히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말씀드리면, 제가 한국거래소에서 상도 2번이나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펀드가 3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요거는 1,350억짜리고 2014년도에 만들었던 펀드인데, 뭐 IRR이 작년 말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한 48% 이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 포트폴리오가 이제 위에서 아까 언급드렸던 뭐 ABL 바이오, 티움 바이오, 지노맨 컴퍼니 뭐 이런 회사들이 큰 기여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만들었던 리어 펀드, 이것도 투자는 다 끝났습니다. 투자가 끝났는데 이 포트폴리오에 이제 위에 있었던 뭐 PCL도 있고, 우리 이제 젊은 신현성 대표가 하고 있는 차이 비상장 기업입니다. 그런 회사도 있고, 이스라엘 기업인데 이제 조만간 나스닥에 뭐 10조 이상 밸류로 상장할 수 있는 이토로, 이런 회사들을 투자를 했었습니다. 한국투자 바이오글로벌 펀드는 3,500억 규모로 저희가 결성을 한 건데, 저희 이제 비상장 때 3번 투자하고 상장 때 또 투자한 TNR 바이오팹이라는 3D 프린팅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했고요. 큐리언트라는 신약 개발 회사에도 투자를 했고, 에비드넷이라고 이제 의료 쪽 빅데이터 하는 비상장 기업에도 투자를 했었습니다. 너무 저희 회사 얘기를 오래 한 것 같고요. 글로벌 벤처 캐피탈 투자 지표, 뭐 이 얘기는 이런 생각들을 한번, 저희가 아까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보면 벤처 캐피탈이란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를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벤처 캐피탈들의 투자 비중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아, 얘네들은 뭐 어떤 일이 생겨도 세상이 망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래에 계속 배팅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벤처 캐피탈 투자가 최근 3년 동안에도 큰 폭의 성장세를 거쳤습니다. 작년 1분기에만 그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갑자기 확 움츠러들었는데, 전체 뭐 2분기, 3분기, 4분기를 하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거보다 이제 더 궁금하실 수 있는 게 글로벌 업종별 투자 현황이 될 텐데요. 보면 아까 이제 전체적인 볼륨상으로는 벤처 캐피탈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내용으로 보면 쭉 보면 이제 파마 앤 바이오텍, 그리고 헬스케어 디바이스 앤 서플라이, 헬스케어 서비스 앤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바이오라고 부르는 것들을 놓고 보면 파마 앤 바이오텍, 요쪽 요 2가지, 요 3가지를 합쳤을 때가 이제 한국에서 이른바 바이오라고 부르는 건데, 미국에서는 이쪽 투자 비중들이 대략 한 20에서 25% 사이, 대략 뭐 한 23, 4% 이 정도를 꾸준히 하고 있고, 그 증가폭들은 조금씩 커져가고 있고, 특히 이제 작년에 코로나 이슈에 바이오 앤 헬스케어 쪽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사실은 늘 1등을 차지하는 분야들, 투자 분야에서 1등을 차지하는 분야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ICT 서비스라고 부르는 분야들인데, 뭐 여기 소프트웨어라고 보면 되나요? 이쪽 분야들이 가장 많이들 투자가 집행되고 있고, 한국에서는 ICT 서비스가 2등이고 바이오 쪽 부분이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ICT 서비스가 늘 가장 많은 투자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앤 헬스케어 이쪽 분야입니다. 다음에는 저희 이제 한국 쪽 국내 VC 투자 지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 뭐 2번, 3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하는 것들은 그게 뭐 많이 투자했냐 적게 투자했냐 그것보다는 미래에 이들이 대한민국의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희망적으로 보고 있느냐, 그러한 지표가 될 수 있고, 특정 산업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사실 이제 국내 VC 투자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을 했고요. 1분기 집계가 나왔는데 2021년은 뭐 당연하게도 2020년 역대 최고치를 또 넘어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벤처 캐피탈들이 주목하는 분야들,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들이 3년이나 5년이나 7년후가 되면 훨씬 더 큰 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아까 이제 미국 케이스처럼 뭐 좀 보면 우리 이제 바이오 의료 섹터가 한 27% 정도들 사실 꾸준히 늘어왔고요. 이 그래프를 제가 한 10년치를 갖고 있는데 이게 한 2010년 초반 쪽으로 가면 바이오 의료 쪽 우리나라 전체 투자 비중들이 4%도 채 안 됐었습니다. 그 4%도 안 됐던 것들이 지금 한 28%까지 왔고요. 그리고 ICT 서비스라고 부르는 분야들이 한 25%까지 왔습니다. 예. 아까 이제 저희 회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부장 쪽이 앞으로 좀 증가할 것 같고 게임 쪽도 또 증가할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는 뭐 우리 요새 많이 언급하고 있는 뭐 ESG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할 수 있겠죠. 저희 회사가 조금 더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좀 공격적인 것 같습니다. 바이오 의료 쪽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한 40% 가까이 저희가 바이오 의료 투자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조금 더 공격적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IPO 엑스포 요 행사에 와가지고 제가 그냥 그래도 이게 코로나 시대에 우울한데 뭐라도 좀 재밌게 뭔가를 언급을 해야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던 장표이고 실제로 그냥 제가 생각하는 관점도 여기 다 녹아 있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들 많이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그 전에도 뭐라고 하냐면 한국 투자 파트너스는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디에 투자를 할 거예요? 이런 얘기들 물어보면 그래서 이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지만 이제 부동산 문제가 우리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 늘 가장 다가오는 문제니까 제가 이제 한국 투자 파트너스는 앞으로 하우스에 투자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분들이 드디어 이제 벤처 캐피탈들이 부동산 투기까지 하는구나. 근데 이제 그 하우스는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HOUSE를 이제 각각의 약자를 따가지고 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하우스에서 H는 헬스케어, 우리가 이제 의료 및 헬스케어 관련 수요들 증가하고 있어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바이오 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직관적으로 다 느끼실 거예요. 다들 경험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온라인과 관련된 것들 오늘 이것도 다 비대면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택트 뭐 기본적으로 요새는 사람들끼리 가능하면 안 마주치려고 저도 이제 아까 이 자리에 와갖고 몇 분 아는 분 만났는데 악수는 한 번도 하지 않고 막 주먹으로 이렇게 서로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스마트 인프라스트럭처 뭐 이쪽 부분들은 우리 이제 스마트폰과 관련된 일상들이 증가하면서 끊임없이 뭐 5G, 6G, 센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코노미 앳 홈이 이제 코로나를 겪어가면서 가장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 회사 심사역들 만나갖고 얘기하다 보면 뭐 예를 들면 영화 투자를 많이 하던 분들은 이렇게 막 굉장히 괴로운 표정으로 지난달에도 망했고 이번 달도 망했고 다음 달도 망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가장 얼굴 표정이 밝은 사람들이 이제 게임 쪽 투자했던 사람들인데 이게 이제 보니까 집에 일찍 가서 어떻게 좀 푹 쉬라고 그랬더니 쉬지 않고 다들 집에서 게임만 했나 봅니다. 근데 그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게임만 그런 게 아니라 집에서 이제 홈트 그래서 막 집에서 이제 운동도 막 하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제가 이제 저는 뭐 아둔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이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막 굉장히 성황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좀 있다 보니까 뭐가 자꾸 눈에 거슬리니까 이걸 자꾸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늘어났고 거기서 이제 뭔가들을 하는 액티비티도 좀 늘어난 것 같고요. 그러면 올해 말이 돼서 집단 면역이 되고 뭐 내년에 돼서 이제 마스크를 벗고 다닌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우리가 예를 들면 남자분들 막 새벽 2시까지 술 먹고 들어가고 또는 뭐 어떻게 하고 그런 일들이 과거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일정 부분 돌아가고 싶기도 하지만 매일 새벽 2시까지 술 먹고 들어가야지 그렇게 결심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집에서 생활하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거와 관련된 산업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거 관련돼서 그거는 대한민국뿐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도 다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제 향후에 이제 작년부터 올해 내년에 걸치는 시절에서 가장 유망한 업종들이 이제 하우스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이제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과거에 우리가 이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거랑은 개념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기술에 포커스가 된 어떤 사고 방식이라면, 이 플랫폼이라는 거는 사람을 모아놓고, 뭐 좀 세게 표현하면 사람을 가둬놓고 거기서 못 도망가게 하고, 그 플랫폼 안에서 그 사람들에게 뭐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비즈니스가 벌어지는 그런 것들을 플랫폼이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과거로 따지면 그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가 이제 아마존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그런 해외 기업들이 주로이고, 지금도 뭐 그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건 맞는데, 뭐 다행인지 어쨌든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아주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니고 부정적인 요소들도 사실은 있긴 합니다만, 글로벌 경쟁을 하기 위해서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된다는 것도 맞는 거라고 생각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사람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활동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플랫폼을 알아보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요거는 사실 대한민국에 큰 경쟁력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 다음에 있는 빠른 실행력과 시장 적응력, 이거는 제가 이제 어디 가서 그러는데, 창의력은 없어도 빠른 실행력과 적응력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등이다. 제가 이제 늘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우리가 그 코로나 진단 키트를 대한민국에 있는 그 수십 개의 기업들이 불량품도 없이 제대로 만들어낸 그걸 보시면, 우리가 미국도 제대로 못 만들어냈고 중국에서 만들면은 뭐 스페인에서 불량이 났다, 어디서 불량이 났다 이러고 있는데, 불량품 없이 제대로 된 성능을 갖고 있는 진단 키트를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개발을 해서 허가를 받고 수출을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이제 빠른 실행력의 가장 대표적인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늘 이제 어느 책에나 나오는 뭐 조직 문화, 기술, 인력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앞으로는 뭐 다음에 이제 ESG 얘기할 때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만, 조직 문화가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글로벌화 되고 있어서 인력들도 필요하면 외국 사람도 고용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고, 기술도 뭐 좀 없으면 뭐 돈 주고 사오면 되니까. 그런데 문화라는 거는 쉽게 바꿀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이제 빠른 실행력, 적응력, 맞춤형 서비스 뭐 이런 걸 바탕으로 한 조직 문화, 이런 거가 향후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 노멀 시대가 되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세부 단계별 해결책을 확보해야 되고, 상황별로 신속 대응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업체들은 아마 하우스라는 업종에 하게 된다면 더욱더 큰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겠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문제점을 알면 해결책을 알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다들 괴로워하지만, 또 이제 한 1년쯤 지나면 일본에 있는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나온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가지고 또 큰 이슈가 될 거고, 미국과 중국의 저 싸움은 언제 끝날지 알 수도 없고, 뭐 다양한 이슈들이 우리를 덮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빠른 실행력과 시장 적응력을 가지고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앞서서 얘기했던 뭐 하우스 관련된 것들 중에서 제가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을 다 여기다 언급을 하면 좋겠는데, 그럴 능력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 포트폴리오 위주로 하게 되면 바이오 헬스케어에서 뭐 젠큐릭스, 코로나 진단 키트도 있지만 동반 진단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여기 뭐 적지는 않았지만 우리 뭐 PCL 이런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치료제 개발 및 뭐 분자 진단 제품에서 진 매트릭스 이런 회사도 있고, 오늘 아까 제가 3시 20분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상한가를 치고 있던데, IGD라는 회사가 이제 mRNA 그런 백신 플랫폼 가지고 뭐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고요. 백스텍이라는 회사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 만드는 걸로 지난주에 상장을 했었고, 생활 서비스 관련해서는 뭐 그립이나 바로고, 런드리고 이런 회사들, 배달도 대행하고 세탁도 대행하고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하고 있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해서는 뭐 스윗, 그리고 모두 사인, 뭐 저도 요새 해외 쪽이나 그런 데서 보면 사인을 하라고 자꾸 이메일로 날라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데, 사인 자체도 이제 전자문서 형태로 계속 변해가고 있고요.
아까 이제 우리 홈트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집에서 이제 게임만 하는 거 아니고 책도 가끔 읽으니까 밀리의 서재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이제 그 위피 모스를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에서 엔나이즈 이런 회사들, 그리고 집에서 만화도 봐야 되니까 웹툰하고 있는 투믹스 이런 회사들이 이건 이제 제가 저희 회사와 관련된 포트폴리오 위주로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관련 업종에 어떤 회사들이 있고 그들의 성장세가 조금 좋아지는 것 같으면 미래엔 그 성장세가 더 가파라질 수 있으니까 그것들이 한번 주목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바이오 얘기랑 저희 회사 얘기만 하면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ESG라는 걸 한번 제가 작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지난달에 만나니까 우리 뭐 PwC 3일회계법인에서 저랑 잘 아는 우리 이제 강부 대표님이 뭐 그 ESG 쪽 파트를 이제 맡으셔갖고 앞으로 막 그걸 해야 된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이제 공시 규제에서도 나중에 이제 ESG 관련된 것들이 뭐 한 10년쯤 지나게 되면 이런 코스피 상장대에서 이제 의무화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SG가 어떤 거에 약자인지 뭐 이런 건 저보다 여기 들으시는 분들이 더 잘하실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냥 제 나름대로 ESG를 왜 떠들기 시작을 하고 있고 이게 왜 중요해질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기업 경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는지는 난 잘 모르겠고 어쨌든 매출 성장률 높고 이익 잘 나면 되지 왜 자꾸 따져,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ESG라는 거는 뭐냐면 어떠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는 되는 게 아니라 서울로 가는 과정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 간 그 다음도 중요하다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드라마나 뭐 이렇게 동화 보면 뭐 행복하게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러지만 뭐 그들이 결혼했다고 해서 부부싸움 안 하고 그렇게 살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이걸 가지고 서스테너빌리티라고 표현하는 것 같고요. 기업의 지속 가능성. 그래서 기업이 성장하는 그 과정과 그리고 그 이후 어느 일정 부분 그 이후에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그 기업들을 대변하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런 거가 ESG라고 하니까 갑자기 없던 개념이 우리에게 등장한 것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난 몇 년 사이에도 보면 뭐 저기는 착한 기업이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어떤 기업들을 보면 뭐 이 사회를 운영하는 것이 좀 그렇다 또는 뭐 그 지배주주 그런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그 회사들이 주가도 안 좋아지고 심지어 그것들이 실적에도 반영되고 그랬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아하게 표현하니까 이제 그걸 또 분류해서 ESG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ESG 뭐 저희도 이제 투자한 기업들 그리고 이제 저희랑 같이 일하는 기업들이 ESG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자꾸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자꾸 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업이라는 거는 지속 가능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인데 지속 가능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ESG를 그냥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지구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지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거고, 이걸 자꾸 이제 계량화해서 뭔가를 수치화하고 그러는 것들도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전문가들과 함께 각 요소별로 그것들을 계량화하고 각각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맞춰 가다 보면 그러면 뭐 좋은 결과가 나오고 결국에는 뭐 인류와 뭐 각 산업과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ESG 실천 사례, 뭐 이 실천 사례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다고 자랑해야 될지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저희 투자했던 포트폴리오 중에서 SM이랩이라는 비상장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우리 이제 전기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그 양극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전기 자동차 또는 뭐 전기를 하는 것들이 늘어날 텐데 이런 데들이 이제 이거를 효율화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도 일종의 이제 ESG 이바지하는 것이 될 것이고
우리 이제 뭐 집에서 이렇게 배달하고 이런 분들 많이 아실 텐데, 뭐 오아시스 이런 데에서는 그 이제 포장을 할 때도 또는 뭐 친환경 배달 포장재를 쓰고, 그리고 이제 아이스팩 그것들도 이제 그게 다 결국은 쓰레기가 되는 거니까 뭐 냉동 생수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ESG 사례가 될 것 같고요. 국내 말고 해외 쪽에 저희가 투자한 유니버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바이오 의약품을 굉장히 싸게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싸게 만드는 것 중에서 그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도 이제 막 백신 가지고 어떤 나라는 백신이 남아도는데 어떤 나라는 백신이 없어서 난리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약품들을 굉장히 싸게 만들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 이제 저개발 국가들 그런 데들도 이제 이런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런 거고, 우리 보면 뭐 우리 어린이 왕도 만들고 이런 데들도 이제 뭐 그게 본인이 만드는 그 이익이 관련된 게 아니라도 그런 브랜드를 이용해서 우리 이제 뭐 교통안전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각 기업들이 ESG와 관련된 액티비티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가 코스닥 시장 얘기를 이제 뭐 한국거래소가에서 발표하지 않을 때에도 제가 이제 코스닥 시장 얘기를 늘 해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도 막 나스닥 어디 회사가 나스닥 갔는데 막 대박이 났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들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회사들이 나스닥 가서 대박 나면 기분이 나쁘냐?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이라는 시장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 나스닥 이외에 영국에 있는 뭐 에임 시장도 있고, 호주 시장도 있고, 캐나다 시장도 있고, 뭐 유로넥스트도 있고, 동경 시장도 있고, 각 나라들마다 시장 특징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비교를 해보면 코스닥 시장만큼 좋은 시장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늘 코스닥 시장이 있으니까 이게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가장 좋은 시장이고요. 제가 유럽이나 또는 이제 미국 동부 이런 데 가가지고 코스닥 시장에 있는 어떤 바이오 기업들 얘기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거의 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어떤 스테이지에 어떤 정도의 회사들의 밸류에이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유동성입니다. 거래량인데, 그거를 얘기하면 그분들이 진짜로 믿질 않아가지고 제가 이제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거기서 아무 회사나 하나씩 보여주면서 어제 거래량, 그제 거래량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해야지 믿고 있고요. 사실 이제 그런 측면들이 유럽이나 이제 미국에 가면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대해 생각하는 거, 그래도 최근에는 노스코리아랑 사우스코리아는 이제 구분을 할 줄 알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니네 나라 언제 전쟁 나냐, 그래서 전쟁은 결국 나긴 날 거지 뭐 이런 질문들만 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안전하고 그리고 자본시장이 얼마나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인지는 잘 모르고 있어서 잘 설명해주면 그들이 뭐 깜짝 놀라는 경우들 많이 있고, 그래서 그냥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최근에 이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나스닥을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분이 있으면, 대략 한 시가총액이 한 10조 이상쯤 되시면 나스닥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1조 이하시면 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10조 이상이면 코스피를 가시고요, 1조 이하면 코스닥 시장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발표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런던에 가면 우리 막 런던 시장 가면 막 대영제국 자본의 막 메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국의 AM 시장 가보면 거기에 대해서가 제약바이오가 산업 중에서 한 두 번째를 차지하는 그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유동성이 한 반 정도 채 안 됩니다. 시가총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코스닥 해외 기업들도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뭐 유럽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언급을 하고 다녔더니, 한국의 코스닥 시장에 이제 들어오려고 준비들 하고 있는데, 뭐 그런 해외들이 직접 들어와서 외국에 있는 유럽의 멀쩡한 나라들, 미국의 멀쩡한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코스닥 시장에 오는 걸 좀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의 진가를 대한민국 사람도 인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다음 페이지가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제가 이제 그 얘기 전에
제가 오늘 하우스 얘기도 하고 ESG 얘기도 하고 뭐 최근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뭐 메타버스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산업과 기회와 그런 거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어쩌면 모르겠어요. 지금에 있는 20대나 30대 분들은 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사람만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쩌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있는 작은 기업들이 또는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기업이 뭘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실제로 대한민국 사람들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농담 삼아서 대한민국 사람을 가장 무시하는 나라가 어디냐라고 생각하면 대한민국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다니는데 우리가 이제 투자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기업 활동도 그렇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나 적응력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어디 가도 뒤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도 해도 될 것 같고 그 중에 하나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우리 이제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시장인 코스닥 시장 또한 전 세계 어디냐도 결코 뒤지지 않는 제가 막 전 세계 한 20몇 개국을 돌아다녀 본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 또 뭐 해외 사람들이 언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투자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4명까지만 저녁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막 한 20명 이렇게 저녁을 먹으러 가면 그 중에서 이렇게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새롭게 들어온 분한테 뭐 이렇게 건배사 한번 해봐. 그러면 막 건배사 확 외치고 그러잖아요. 요거는 사실 이제 어차피 최근에 술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건배사의 개념으로 맨 마지막 장을 만들었고요.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뭐 하우스, ESG, 뉴딜 기업의 성장을 누구랑 함께 하냐? 코스닥과 함께 하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